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98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오늘따라 정민이 이렇게 목소리를 또 귀엽게 가고 그래요. 네, 오늘 하는 책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구나. 네네. 자, 저희가 이제 98번째. 지금 그럼 이제 딱 오늘 하면 2권 남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 포함 3개. 와. 100권이 진짜 왔네요. 네. 우리 정민여가 두 번째 책부터 했죠? 그쵸. 두 번째 책. 네, 군주론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마키아벨리 군주론. 군주론에선 뭘 느꼈습니까, 우리 정민여?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저 그때 멘붕 와가지고 이 방송은 뭐지? 네. 근데 이제는 작가 얘기만 들어도 벌써 네. 어떤 책일지 미리 감이 오는 우리 정민여님. 네. 감기 걸리셨어요? 제가요? 네. 비염? 아니요, 비염은 아니고 아마 어제 좀 춥게 잤나 봐요. 네, 춥게 잤나 봐.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네. 섹시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이제 이번 주네요. 그죠? 네. 아마 이 방송 듣는 분들 기준으로 네. 10월 11일 드디어 이제 여러분 만나게 되죠. 네.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30분 정도 아마 오실 것 같은데 저희가 마포에 있는 카페 하나를 저희가 빌렸습니다. 오, 카페. 네, 1kg 커피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합정역 근처에 있는 카페인데 네. 아주 아담한 분위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영원한 이야기 반응이 좋습니다. 네, 라이너님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역시 믿고 듣는다고. 네네. 그 장고란 영화를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네. 사실 전 별로 진짜 컨텐츠 없을 줄 알고 굉장히 걱정했는데 역시 또 영화 전문가가 나오니까. 네, 어제도 제가 들어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요? 방송이. 네. 어떻게 그럼 종종 한번 앞으로 영화. 그분이 오실까? 근데. 자, 그러면 오늘 98번째 98번째 영화가 아니라 책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정박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계 3대 소설의 하나다. 오, 그 라고 정도예요? 서머셋 모험이 말하기도 했죠. 서머셋 모험. 네. 그리고 또 이 소설을 기점으로 네. 이제 소설이 프랑스 문학에서 명실상부하게 문학의 주인공으로 대접을 받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까지 듣죠.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예전에 19세기 이전에 그러니까 발작 이전에 프랑스 문학에서 문학이라고 말을 한다면 네. 대부분 이제 시라든지 희곡 이런 것들이 그걸 하고, 소설이란 것은 어떤 교수님 표현을 빌리면 부엌대기들이나 이런 시시한 이야기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아침 드라마처럼.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폄하를 받았는데 바로 이제 발작이라든지 특히 오늘 다룰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네. 완전히 이게 언어 혁명을 일으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설이 명실상부하게 하나의 어떤 문학의 당당한 이제 주인으로 대접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전엔 서자 취급받다가 네. 네, 이제 완전 적자로. 그렇죠. 바로 이제 구스타프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 마담 보바리. 네, 보바리 부인으로 또 번역도 많이 하죠. 소설 이 제목은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이 작가가 되게 생소하네요. 플로베르. 네. 플라워란 뜻인가요? 그건 아니고 이제 무슨 지방 이름 같기도 하고. 왜냐면- 플로방스 지방 같은. 프로방스는 프랑스 남부고 네. 이 사람의 근거지는 우리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유명하죠.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 지방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면 이제 저 독일어로 네. 플라워를 읽으면 플로베르가 되거든. 아, 진짜? 왜냐면 이제 FLOWER이면 W가 이제 V 발음이 나니까. 베르. 네. 그냥 막 던진 게 아니었구나. 이거는. 근데 또 독일어 전문 아닙니까? 그러게. 네. 옛날 사람들은 다 남자들은 독일어 그렇지. 부전공했으니까. 아프비들젠.
구텐다크. 자, 하여튼 이 플로베르 구스타프 플로베르의 네, 네. 마담 보바리. 네. 저는 이 책이 물론 뭐 저도 뭐 들어는 봤습니다만 네. 과연 3대 소설에 들어갈까는 굉장히 의심스럽네요. 여자가 또 주인공으로 나오면은 높게 앉혀주시죠. 아, 그런가? 아니 근데 본래 우리가 뭐 안나 까레니나 네. 그리고 적과 흑 이게 다 간통을 소재로 했잖아요. 바로 지금 적과 흑이요? 네네 흑. 그러니까 붉은색과 검은색. 토양이 아니고. 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바로 실제 이게 뭐 문학에서 큰 소재 중에 하나가 이제 간통이고 특히 남녀의 어떤 사련, 떳떳하지 못한 사랑 이런 것들이 또 인간은 감정의 아주 극한적인 또 면모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좀 기념비적인 작품이 바로 이제 마담 보바리죠. 아, 그래요? 네네. 안나 까레리나랑 약간 비슷하잖아요. 느낌이.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스토리 네.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도덕적으로 교훈을 주자면 네. 결국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팔다 보면 결국 안나 까리니나는 자살이고 여기도 자살이죠. 나 너무 마음이 아팠잖아요. 저 이거 소설 읽진 않았고 영화를 봤는데 영화 봤어요? 영화를 보고서 한 3일을 우울증을 앓았거든요. 너무 왜? 슬픈 거예요. 아니, 여자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게 너무 슬프고 일단은 결혼하고 나면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죄가 되는 거고 죽을 정도의 어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될 정도의 정말 비극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게 너무 와닿아서 너무 슬펐고 한 여자의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그 보면서 아무튼 되게 우울했어요. 뭐 이 소설에도 그런 대목이 나오죠. 네. 여자의 운명이란 건 뭐냐. 여자라는 그것은 바람에 펄럭펄럭거리는데 끈으로 묶여 있는 모자 같은 거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마음껏 어디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 팔자는 뒤흉박 팔자다. 네. 뒤흉박에 뭐 물이 담길 수도 있고 살이 담길 수도 있고 뒤흉박이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다 이거죠. 뭐에 담기냐에 따라서 그게 자기가 뒤흉박이 아주 좋은 대접을 받기도 하고 그런 거하고 비슷한 네. 아주 여기 보면 부분 아주 예전에 우리가 그 희곡 작가 러시아의 그 누굽니까? 체홉 비슷한 네. 체홉이 아주 예지 반짝반짝한 예지들이 많았잖아요. 뭐 네. 이 시골에서 5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여러 개의 외국어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육손이와 같다. 손가락이 하나 더 달린 것 같다. 아무 쓸데없는 거다라든지 뭐 사람이 정말 예쁜 사람한테는 뭐가 예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쁘지 않으니까 당신은 손이 예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다. 네. 뭐 이런 것처럼 여기도 아주 그런 대목들이 많죠. 뭐 사법 뭐 이런 게 나오는 그러니까 공정인 사법수사 우리 그처럼 대서방 네네. 이렇게 하듯이 사법수사 공정인의 마음에도 그 동방의 황후를 그리워하는 그 정서가 들어있다라든지 동방의 그 황후를 그리워하는 그 낭만이 들어있다. 이런 뭐 좋은 표현들도 많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대서하는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로는 뭐 공무원 같은 그런 좀 얼마나 딱딱한 느낌. 딱딱하고 고리타분하고 무미건조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 한 구석에도 동방의 황후를 그리워하는 그런 어떤 낭만의 어떤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있다. 뭐 이런 대목도 있고요. 약간 오리엔탈리즘이 또 있네요. 거기. 이 작가가 바로 바로 그 오리엔탈리즘 에드워드 사이드 네. 거기도 많이 나오죠. 예. 이 사람이 동방 여행 바로 이집트 여행을 가가지고 그때 말씀드린 그 유명한 그 꿀벌춤. 그게 이제 이 작가에서 나온 거죠. 네, 배를 심하게 흔들어대는. 네, 아닌가? 아니 그 누구 어느 분이 올렸더라고요. 댓글에서 누가 올려주셨어요. 꿀벌춤. 아주 영상을 올려 찌르는 거? 링크해 주셨는데. 아주 섹시하게 올렸더라고요. 하여튼 그 꿀벌춤 같은 바로 거 검색 들어갑니다. 그런 거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마담 보바리 할 때 이 보바리 이름 자체가 플로베르가 이집트 여행 갈 때 그 호텔 지배 이름이 보바르 비슷한 이거 보바리 비슷한 보바르 뭐 이런 식의 이름이었다. 거기서 땄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보바리 자체는 이제 프랑스 말로 어떤 대체로 통용되는 해석은 황소라는 거예요. 소. 보바리가 보뱅 해가지고 소 이거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대명사다 이거죠. 보바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소 같은 소 같은 놈아 답답한 사람 할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 할 때 또 한쪽으로는 우리가 아주 어리석고 말귀를 못 알아먹을 때 소귀의 경일기 이런 말 하잖아요. 그만큼 어리석다라는 걸 이제 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하고 또
뭐 보바르 자체를 보라는 게 아름다움인데 네. 그 나무 뒤에가 이제 프랑스 말로 네버에 해당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바리란 것은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도 된다는 거예요. 그 일생이라는 게 너무나 번속하고 반복되고 단조롭다. 그래서 그거를 상징하는 의미로 보바리라는 이름을 쓴 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은 많죠. 네. 잠시 저 꿀벌춤 검색을. 어때 만족스럽습니까? 근데 꿀벌춤 검색하니까 네. 아 내가 이거 19세 이걸 걸어놔서 그런지 그 왜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기본 디폴트가 걸려 있는 건데 이제 내가 풀질 않아서 그런지 그냥 꿀벌들이 춤만 추는 것만 나와. 그래서 내가 이거 아닌데 그래서 원뭐 이제 그리면서 춤추는 거. 팔자처럼 이렇게 추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아닌가 보다 싶어서 벌춤을 검색했어. 네. 그랬더니 쩍벌춤이 나와. 이 꿀벌춤 다시 한번 제가 방송 끝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19금 해제하시고요. 네. 자, 그래서 구스타프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 일단 뭐 작가부터 한번 좀 가봐야 되겠죠? 네, 그 구스타프 플로베르는 1821년 출생이죠. 1821년에 21년에 태어났고 1880년 우리 나이로 60에 숨을 거뒀는데 뭐 이 사람은 뭐 결혼은 한 기록은 없고요. 물론 연애한 기록은 나오지만 그 결혼한 기록은 없고 아주 그러니까 부유한 가정에 차남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부유한 가정.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시 그 프랑스 아까 말씀드린 노르망디 지방의 가장 중심 도시가 그 루앙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서 시립병원 외과 가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의사니까 그 당시 19세기에도 의사가 상당한 이제 고소득 직종이니까 아주 풍요하게 자랐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작가 따위 해서 뭐 하겠느냐 이런 거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파리 대학 법대로 진학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한 1년 다니다가 형하고 같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일종의 신경 발작을 일으켜요. 요즘 치면 약간 우리 내전증, 흔히 간질이라고 하는 그런 게 아주 일어났나 봐요. 그 이후로도 이제 몇 번 그렇게 일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안 되겠구나. 얘 자꾸 억지로 공부를 시키면. 그렇죠, 그죠? 유약한 성격이시네, 그분도. 네. 네. 그래가지고 결국 대학 공부를 포기시키고 이제 집에서 요양을 하라고 돈이 많으니까. 그 우리가 파리에 생강하지만 바로 이 생강이 여기 다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앙 지방에 생강이 흘러가는데 그 근처에 루앙에서 좀 멀리 떨어지지 않은데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크루아세라는 그 이제 예전 집을 하나 사서 거기서 이제 요양을 해라라고 해주는 거예요. 예전 집을 사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 문학적으로 완전히 방향을 튼 거죠. 뭐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워낙 풍요한 가정이 되다 보니까 자라나다 보니까 경제적인 고민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오래 책만 쓰면 되는 거예요. 여행하고 책만 쓰면 돼요. 그럼 진짜 좋겠다. 근데 경제적인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이야기도 해요. 자기 정말 젊은 나이에 아주 많은 그 재산을 상속받아 가지고 정말 저 사람은 마음대로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면 살지 않을까 했는데 그 사람 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뭔가 이게 사람들이 나를 뭔가 무의도식한다는 걸로 보지 않을까. 그렇게 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해요. 또. 참 스트레스 종류가 많이 다르네 우리랑. 남들이 무의도식. 너무 한량처럼 사는 거에 대한 그 시선이. 아니 그러니까 너는 한마디로 운 좋아가지고 재산 그렇게 있지 않냐. 그게 또 자기 자신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래요. 그래요. 네. 그래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마음은 모르겠다. 그런 스트레스가 나름 있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뭐 신경 발작 사건 이후로 크로아스에 살면서 그냥 뭐 책이나 읽고 그걸 계속 습작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자기 이제 친구, 중학교 동창 친구하고 누이 동생이 결혼을 하거든요. 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도 같이 따라가고 돈이 많으니까 아주 여행을 잘 하는데 이게 1846년 이때 이 사람한테 좀 비극이 연달아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달 후에 또 자기 여동생이 애를 낳다가 애는 낳았는데 애 낳고 얼마 안 돼가지고 결국 뭐 산후 후유증으로 또 죽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친구가 일종의 제 매제잖아요. 여동생의 남편이 있는데 이 매제가 완전히 정신줄로 놓은 거예요. 너무 자기 부인을 이른 나이에 잃고 나니까. 그래서 결국 그 도저히 애를 못 키우니까 자기가 그 조카
카롤린하고 엄마하고 요 3명만 이제 그 성에 사는 걸로. 조카를 키우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 어떻든 아버지가 연금도 많이 남기고 하니까 뭐 아주 풍요롭게 사는데 그 다음부터 생활이 보면 어떤 글 쓰고 이럴 때 정말 예전에 제가 뭐 발작 이야기 한번 드렸을 때 네. 발작이 하루에 커피를 뭐 60잔을 마시면서 하루 뭐 진짜 2-3시간 자면서 계속 글을 썼다고 했는데 플로베르도 그런 식이에요. 보통 아침 기상 시간이 정오 한 12시 넘어가 일어나고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밥하고 세수를 하고 또 조카 좀 공부도 가르치고 그럼 2시잖아요. 그럼 2시쯤 되면 2시부터 한 7시까지 또 계속 글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럼 또 7시에서 8시까지 저녁 먹고 좀 하고 나서 또 계속 새벽 한 2-3시까지 또 글을 쓰고 편지를 쓰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생활을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과연 뭐 이렇게 단조로운 생활만 했느냐? 1846년에 이 너무 심심하잖아요 시골에서. 네. 다시 파리로 놀러 가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파리하고 다른 어떤 시골 도시의 양극화라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뭐 지금 우리도 서울하고 다른 도시 양극화 심하고 하듯이 이 파리라는 게 젊은 사람들은 이게 완전히 꿈의 도시인 거죠. 누구나 다 파리로 가고 싶어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뭐 또 돈도 많고 네. 파리에 가가지고 아주 또 유명한 플루티스트 아주 그 이플리트 꼴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내 루이즈 꼴레를 만나게 되는 거죠. 아주 미모의 시인 겸 소설가 루이즈 꼴레를 만나게 되고 한 3년간 이제 사이가 좋게 되는 거죠. 정민여가 웃은 이유는 뭐예요? 비슷한 거예요. 정현진 씨. 그렇습니까? 네. 이런 건 잘 통하네. 왜요? 네? 하여튼 루이즈 콜레하고 네. 이제 사귀게 되었고, 근데 이제 3년간 사이가 좋다가 이 사람이 또 이제 틀어지는 거죠. 그리고 네. 그때 동방여행 이집트로 한 돈이 많으니까 2년간 여행을 떠나는데 우와. 여행 준비만 한 6개월 걸렸다고 해요. 와, 이 하인도 년 동안- 데리고 가야 되고 이러더니 돈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다르게 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또 그 꼴레하고 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지금 오늘 거론하는 마담 보바리를 쓰기 시작했는데 5년간에 걸쳐 쓰거든요. 5년이 네. 넘어요? 오래 썼네. 근데 그거 쓰면서 이제 꼴레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콜레는 파리에 있잖아요. 네. 자기는 저 이제 루앙 쪽 크로아세 시골에 있으니까 이게 그래 연애하고 만나려면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 어떻게 하냐면 플로베르가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딱 파리하고 그 바로 크로아세 중간 지점에서 딱 만나기로 하는 거예요. 중간 데서 딱 만나. 그러니까 서울 부산에 연애를 하고 있으면 대전이나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네. 웬만하면 좀 가주지 파리까지. 그럼 자기가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 시간이 소비가 되니까. 딱 만나가지고 여인숙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몇 시간만 딱 시간 보내고 바로 또 빨리 대신. 하고. 대실. 쉬었다가 그런 식으로 관리를 아주 잘했다 이렇게 네. 이야기 나오죠. 그게 관리를 잘하는 거고. 네, 시간 관리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주 잘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람 자체가 왜 이제 이 소설을 그 마담 보바리를 쓰게 됐냐면 네. 본래 그 성 앙투안의 유혹이라는 그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여동생 신혼여행 갈 때 네. 그 가서 그림을 보거든요. 성 앙투안의 유혹이라는 그림을 보고 뭐 성 안토니우스의 유혹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네, 네. 유명한 그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성자인데 이 성자가 혼자 여러 가지 이제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일종의 악마들이 막 자기 머릿속에 악마의 상상이 일어나가 괴롭히는 거.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자기가 좀 차근해가 소설을 써가지고 친구들한테 읽혀줬거든요. 네. 근데 친구들이 어떻게 읽었냐면 이런 식이에요. 이 사람은 음률이라든지 운율을 아주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낭독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 다 모아놓고 앞에서 자기가 낭독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잖아요. 낭독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낭독을 하루에 8시간씩 3일에 걸쳐서 그 소설을 읽어준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제 비평을 부탁한 거죠. 근데 이 사람 낭독할 때 유명하거든요. 이 사람은 아주 쩌렁쩌렁 큰 소리로 낭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폐가 아플 만큼. 그렇죠. 하루에 8시간. 8시간씩 혼자 하죠. 8시간은 좀 네. 그렇다. 상대 결절 오겠다. 네. 그렇게 그걸로 아주 유명해요. 이 사람은 항상 작품을 쓰고 이러면 퇴고를 할 때 쩌렁쩌렁 읽는데요. 그걸로 아주 유명한데 고성 낭독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네. 그게 있는. 그 친구들이 뭐 아주 좋은 친구들이고 얌전한데 문학에서 비평을 하고 논평할 때는 사정 안 보고 다 그냥 인정사정 안 보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네. 이건 당장
한마디 말해서 난로에 집어넣어라, 태워버려라. 그런 이런 무슨 네가 종교 이런 소설 쓰지 말고 좀 우리 시정에서 일어나는 우리 일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써봐라 된 거예요. 마침 그때 이제 이 마담 보바리의 소재가 되는 사건들이 좀 일어나거든요. 네. 아, 뭐야? 자기 아버지의 제자인데 시립병원 외과 과장 했던 아버지의 제자인데 이 사람이 처음 결혼을 5살 연상에 과부하고 결혼을 하는 걸 연상녀죠. 과부하고 결혼을 했는데 네. 그 얼마 안 가서 그 첫 번째 부인이 죽어요. 그다음 두 번째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두 번째 부인이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죽고 그리고 나서 이 의사도 얼마 안 돼서 부인 죽고 나서 따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요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어떤 약사가 있는데 네. 약사 집에서 약사 부인과 하녀가 독살 당한 거예요. 부인이랑 하녀가요? 부인과 하녀가 네. 비소를 먹고 독살을 당한 거예요. 비소를. 약사의 부인과 약사의 하녀. 부인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약사가 어떤 소귀족 노처녀하고 서로 내연의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약사가 비소를 몰래 타서 자기 죽인 부인과 거구나. 하녀를 독살시켰다. 네. 근데 그때 그 바로 약사가 사귀었던 그 처녀 이름이 보버르라고 해요. 아, 그 노처녀 네, 이름이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연관해가지고 결국에 이런 그럼 이런 소설 소재가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재밌게 만들어봐. 네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했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작품을 이제 결국 뭐 5년에 걸쳐 가지고 네. 1850년대 후반 57년인가 발표를 했거든요. 네. 발표를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네. 수만 부가 팔렸어요 당시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죠. 근데 문제는 이 소설에 나오는 장면이 음란하다고 이 고발을 당한 거예요. 음란하다. 네. 그래서 당시에 1857년이 프랑스 문학에서 아주 유명한 해거든요. 보들레르라는 시인이 악의 꽃이라고 그 시집을 또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들레르하고 바로 플로베르하고 이 두 가지가 다 걸린 거예요. 음란 도서 혐의로. 네. 근데 재미있는 게 플로베르는 집에 돈이 많잖아요. 연줄도 아. 많고. 그러니까 빠져나갔구나. 플로베르는 무죄로 나와요. 네. 근데 돈 없던 아. 그 보들레르는 깜빵 가서 고생을 좀 했다. 역시 유전 무죄. 유전 유죄지요. 이건 뭐 많으면 뭐 역사 불문. 진짜 불문이네. 국경 불문. 동서고금 막론하고. 와. 근데 더 재밌는 게 네. 그때 이 바로 자기 마담 보바리를 기소를 했던 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검사가 말이에요. 나중에 나중에 아주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검사가 무슨 짓을 했냐면 네. 검사가 아주 엄난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친구들 사이에 이걸 막 돌려보고 이렇게 유행을 시킨 거예요. 검사가 예, 바로 이 마담 보바리를 엄난하다고 기소했던 되게 검사가. 웃긴다. 네. 그러니까 플로베르가 나중에 이걸 알게 되고 완전 기절할 만큼 격분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놈이 있을 수가 있냐 이거죠. 나보고는 나는 정말 불후의 문학을 만든 거는 음란죄로 걸어가지고 이런 무식하고 무지한 마녀사냥을 하더니 자기는 오히려 더 한술 더 떠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요즘 치면 도색 포르노 소설 같은 걸 써가지고 친구들끼리 막 낄낄대면서 그런 걸 했다는 거 나중에 알게 되고 이런 나쁜 놈이 이런 위선자가 어디 있냐. 참 이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을 보고 막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넌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해놓고 자기는 더 나쁜 짓을 하는 맞아.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러면서 이제 플로베르가 그것의 이제 희생자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은 이제 바로 뭐 다른 작품들도 여러 가지 많지만 네. 결국 이 보바리 마담 보바리라는 게 대표작. 네, 정말 뭐 우리한테는 뭐 감정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이 마담 보바리가 워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10대 소설에 무조건 들어간다고 하고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게 참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기법도 많이 나타납니다만 결국 참 당시에 프랑스 사회 이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보거든요. 프랑스 혁명 이후로 프랑스 혁명에서 어떤 이상이 내걸었습니까? 자유평등 박애였잖아요. 네. 그 자유평등 박애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살자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이게 지금 1850년대 어떤 변모가 일어났냐 이거죠. 결국은 1850년대 후반에 다시 또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그 나폴레옹의 조카 누이 나폴레옹이 다시 황제가 되는 거죠. 쿠데타를 일으켜가. 그게 제2 제정이 다시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은 또 그것이 또 꺾이는 거. 또 꺾이고 또 다시 황제가 등장하는 것들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약속은 다 어디로 사라졌느냐 이거죠. 그 결국은 뭐 이 마담 보바리가 부제가 있거든요. 네. 부제가 뭐냐면
지방 풍속이에요. 지방 풍속.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방 풍속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 당시 프랑스의 소설에 그 주제 그러니까 제목이 있으면 부제가 붙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네. 아까 말한 뭐 적가흑도 적가흑하고 나서 1830년 연대기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게 유행이었는데 네. 어쨌든 부제가 상징해 주는 바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지방 풍속. 네. 결국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시골 여자의 간통 이야기잖아요. 네. 시골에 살고 있는 여인의 간통 이야기인데 왜 근데 이게 그 간통이라는 게 이게 그때 다뤄졌냐면 프랑스 대혁명 거치면서 이혼이 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다시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1850년대 오면서 이혼이 불법화돼 버려요. 이혼을 할 이혼을 수가 없어요. 못해요? 네네네. 오. 프랑스도 가톨릭 사회잖아요, 사실. 가톨릭에서는 이혼이 사실 엄격하게 금지돼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혼을 금지시키니까 바람을 필 수밖에 없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징적으로 이제 그 풍속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제 그 지방이라는 것들이 상징하는 게 그 아까 말한 파리와의 어떤 불평등 그런 것도 보여주고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도 보여주고 네. 결국은 또 우리가 지금 간통이라고 할 때 이 보면 이 책에서 볼 때는 보면 남자는 아주 자유롭거든요. 맞아. 그래서 내가 더 열이받았던 거야. 남자는 자기 할 거 다 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여자만 이렇게 희생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바리 부인이 이 애를 가졌을 때 무조건 나는 남자애가 낳기를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그 이름도 지어줘요. 조르주라고 벌써. 네. 근데 여자애가 태어나니까 엄청 실망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왜 실망했냐면 남자애가 태어나면 내가 못됐던 이 욕망들을 그렇지. 막 너는 활짝 그렇지. 누려라. 어. 그랬는데 그럼 나 대리만족 간접적인 체험이라도 내가 네. 하는데 또 딸이 태어나니까 되게 실망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딸도 나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지방 풍속을 통해 가지고 네. 사실은 그런 어떤 불평등이라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의 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가 되었느냐라는 것들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보바리 부인 쓰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콜레하고 편지를 계속 주고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담 보바리를 쓰면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썼고 초고가 네. 어떻고 그러니까 이 자료가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한 편의 글작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탄생 과정이라든지 초고에서는 이랬는데 뭐 재고에서는 바뀌고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참 또 재미가 있죠. 예. 꼴레한테 보낸 편지가 그게 다 잘 보관이 돼 있는 모양이군요. 보관이 돼 있었는데 문제가 그 조카 딸이 나중에 자랐잖아요. 네. 자기 이제 삼촌 네, 그 네. 외삼촌이 그 돌아가시고 나서 편지를 정리하다가 이 보낸 편지들이 일부가 너무 끔찍한 내용들이어 가지고 불에 다 태워버려요. 왜요? 어떤 내용?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랑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그 누굽니까 저 율리시스 쓴 그 네. 영국의 조이스 같은 경우는 그 편지 나온 거 보면요 자기 이제 사랑하는 여인들하고 이 막 편지 내용이 정말 적나라할 이거 원색적이고 적나라한 게 이 도를 넘어서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고 뭐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었겠죠. 네네. 근데 조카 딸이 우리 외삼촌의 이 명성에 이게 흐물가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도 플로베르 연구자들이 카롤린을 가장 많이 원망하고 있다. 이 좋은 그 문헌을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지금 플로베르 그 편지를 친구들이라든지 연인에게 주고받은 편지가 한 13권 정도. 13권? 네, 그리고 남아 편지 있죠. 엄청 썼네 진짜. 이 사람은 그 크로아세에서 고생해서 네. 고독하게 살면서 계속 편지를 쓰는 거죠. 친구들이든 연인에게. 이게 받은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던 게 이제 책으로 된 거죠, 그러면 플로베르가 쓴 거. 그렇죠. 그리고 주고 받은 거니까 대충 다 이게 내용은 예.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꼴레한테 줬던 그 편지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좀 불에 태워졌고. 뭐 그렇다고 나오죠. 네. 근데 굉장히 그게 좀 약간 적나라한 부분이 좀 있고. 네. 대신 이제 그 책이 이 마담 보바리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과정은 굉장히 잘 보관이 또 돼 있고. 참 이게 이 작품의 한 편에 글장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들이 이렇게 네. 낱낱이 드러난 경우가 아주 희귀한 그런 작품이죠. 그렇겠죠. 네. 낄로한테 보낸 그 편지는 남아 있습니까? 누구요? 낄로. 낄로가 누굽니까? 1킬로. 우리 저 커피 좀 달라고 다 떨어졌다. 플로베르가 왜 커피 안 보내주시냐고. 빨리 써야 되는데 글 써야 되는데 자꾸 졸려. 낄로 이러면서 쓴 편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편지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인터넷으로 손편하게 마음 편히 주문하시면 여러분의 댁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해드리죠. 1킬로 커피 문학인이라면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네.
커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네, 항상 여러분의 옆에서 향과 맛과 멋을 높여줄 1kg 커피. 이제 뭐 많은 인증을 통해서 사람들도 다 이제 품질 확인하셨고 뭐 가격 좋고. 확인하셨고 네. 안 사는 분은 이제는 좀 저희도 같이 가기 좀 쉽지 않다. 안 사시는 분들, 커피를 진짜 싫어하시는, 아예 안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말고는 네. 다 이제 드셔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1kg 커피. 그 원두의 품질 그리고 원두의 어떤 고향 뭐 이런 데를 다 우리 또 1kg 사장님이 직접 방문하시잖아요. 직접 방문해서 다 꼼꼼히 골라오시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kg 커피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게시판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1kg 커피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제 편지 얘기는 네. 이제 정리가 된 건가요? 네. 뭐 근데 사실 이 사람 그 마담 버바리를 읽다 보면 네. 본래 플로베르 어떤 사람은 낭만주의자라고 하기도 하고 네. 어떤 사람은 바로 사실주의 문학의 선구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네. 아버지가 외과 의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체를 해부하듯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감정을 쫙쫙 해보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 작품 쓸 때 아주 기하학적인 뭔가 딱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막 상상력이 그런 재밌는 표현을 써요. 상상력의 가면 무도에 휘둘리지 않겠다. 상상력이 막 가면 무도에서 막 이 춤을 추듯이 이렇게 난 휘둘리지 않고 딱 선을 그었잖아요. 그 선을 따라 똑바로 걸어간다. 내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읽다 보면 아주 분석적이고 아주 관찰적인 게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저는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을 남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이런 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만약 여자 작가라면은 이런 작품을 낸 게 이해가 가는데 남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여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여기에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보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관찰이라든지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독서 경험들 많은 독서를 통해서 또 이제 그런 것도 그 아주 독서가니까 뭐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 근본적인 노력이겠죠. 밤을 새워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사람의 어떤 심리를 추적해내고 네. 그리고 그 단어라든지 그 문장을 꾸며내고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일물일어설이라는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거든요. 일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물체라든지 하나의 오브제는 그거를 나타내는 거는 딱 하나의 말이 낱말이 존재한다. 하나의 명사만이 존재한다. 그 하나의 어떤 물체를 나타내는 가장 적확한 말은 딱 하나만 딱 있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의 동작을 가장 적확하게 나타낼 때는 또 하나의 동사만이 있다.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가장 적합한 또 하나의 형용사만이 있다. 그러니까 딱 그 일물일어설이거든요. 그 적합한 그러니까 최적의 그 단어를 그렇죠. 찾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네. 대충 그냥 뭐 대명사로 이렇게 막 넘어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네. 그러니까 이 바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의 상태, 어떤 사람의 동작, 어떤 물체 이런 것들을 정말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을 좀 읽기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네. 지금은 이제 좋은 번역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김하영 선생님 같은 분들이 아주 좋은 번역 많이 번역하기도 쉽지 않았겠네. 그리고 왜냐하면 또 이 19세기 단어 하나하나. 말들이 단어가 다 모르기 때문에 이 상태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번역을 하려면 뭐 문장 실력만 좋은 게 아니라 이 그 단어의 어떤 의미를 알고 네. 그 상징의 의미 이런 그 당시 그렇죠. 풍습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프랑스는 사전이 많이 발전해 있잖아요. 사전 문화가 프랑스의 뭐 우리 영국의 그 브리트니. 옥스퍼드 브리트니 하듯이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라루스인가 그 아주 좋은 사전이 있는데 그런 사전이 따로 있다고 해요. 19세기 프랑스 사전. 19세기 프랑스 말을 따로 사전을 해가지고 지금에 서는 말하고 단어 의미가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까지 이제 번역을 해야지 된다. 재밌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좀 특히나 또 플로베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정확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네. 이게 참 번역이 좀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읽다 보면 되게 좀 지루하다. 이렇게 위대한 소설이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읽혀지지? 이런 분들이 많았다고요. 쉽게 읽어지는 게 네. 아니구나. 근데 요즘은 제가 읽어보니까 다들 워낙 번역이 잘 돼 있고 이래가지고 네. 뭐 요즘은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어지더라고요. 저는. 네. 우리말로 번역할 때 1:1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소설들은.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결국 언어라는 게 두 네.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죠. 언어는 도구적인 게 하나 있고 네. 또 언어가 이제 물질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질성? 네, 언어의 물질성. 무슨 말이냐면 네. 언어가 도구적으로 쓸 때는 공기와 같은 거죠.
투명하다는 거죠. 그게 네.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야 창문 닫아, 야 문 닫아, 아니면 뭐 야 저기 불이 났다. 이런 거는 뭐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막 공기처럼 다 100%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 예를 들어 이제 외국어를 볼 때 이럴 때는 뭐냐면 물질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거든요. 물질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이제 투과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걸 컵이 있다. 컵에 하다못해 흰색만 칠해줘도 어떻게 됩니까? 안쪽을 뚫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어도 예를 들어 이런 어떤 대표적인 게 시적인 언어들. 그 시적인 언어를 우리가 시를 처음 봤을 때 이거 네. 의사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흔히 말하는 불투명해졌다. 언어에 물질이 끼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물질성을 가지는 때 우리가 사실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또 근데 그 나름의 재미가 있는 거죠. 그 물질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무슨 재미가 말인지 있는. 예. 모르겠고 그러니까. 과연 무슨 생각하고 말하는 그러니까 건가. 우리가 이제 의식을 하게 되잖아요. 네. 우리가 100% 투명한 언어면 의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거기서는 그러면 나오는 게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아주 축약된 언어를 많이 쓰잖아요. 현타가 온다. 그럼 난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현자 타임이다. 그래서 그 언어 하나가 무조건 하나의 의미밖에 안 가지잖아요. 그렇게 단어를 네, 나타낼 네, 네. 거면. 근데 그래 되면 이게 창조 기능이 안 살아난다는 거죠. 아. 시라든지 언어에 물질성이 있기 시작하면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새롭게 하면서 언어가 풍요로워진단 말이죠. 근데 자꾸 그렇게 너무 축약하고 딱딱 그 두 글자 세 글자 이렇게 해버리면 의사소통은 될 수 있는데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아,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플로베르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좀 우리가 어떤 이야기는 그렇게 하죠. 언어의 물질성을 의식하면서 한번 접근에 들어가면 상당히 오히려 더 재미를 준다. 진짜 어렵다. 읽으면서도 또 생각도 하면서 읽어야 되잖아. 아, 근데 그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재밌는 거죠, 뭐. 근데 이제 똑같은 말도 정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전에 또 그런 이야기 했지만 그런 거죠. 똑같은 애를 귀엽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울까? 그러니까 밉다는 말을 왜 귀엽다는 말을 쓰면 되는데 왜 밉다고 할까?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러니까 외국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같은 단어에 반대되는 뜻이 동시에 들리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참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왜 이 단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한 밉다는 뜻에 밉다는 뜻도 있고 좋다는 뜻도 있을까? 그 영어도 그렇고 뭐 불어도 그렇고 다 그런 게 많단 굳이 말이죠. 왜 그렇게 말을 할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바로 그것들 그러니까 아예 범주가 다른 언어들 있잖아요. 밉다와 좋다는 거는 범주가 다르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해하기는 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사람이나 사물이나 상태를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좀 더 이해의 어떤 영역을 넓히려면 그 사실 언어의 어떤 의미라는 건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이 말을 쓸 때 그것을 빨리 파악하는 능력은 좀 우리가 다르잖아요. 네. 무조건 똑같은 내 기분은 이럴 때 이렇게 말만 쓰면 우리가 편한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또 우리가 규칙에만 따라가기가 싫잖아요. 네. 우리 스스로가 뭔가 만들어내고 싶잖아요. 또 사람은 항상 주어진 것만 따라가고 싶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야지 새로운 게 만들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범주에 있는 것들을 서로 구분하는 능력보다는 하나의 범주 속에서 한 언어가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인다. 그 능력을 키우는 게 네네네. 사실 사람의 창조성을 가장 키우는 능력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언어든지 하나의 단어를 다 모순되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건 아닌가. 인간에게 그런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닌가. 네네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뭐 지르다, 지르다 뭐 이런 단어도 아마 한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뭐 불 지르거나 뭐 이런 그렇죠. 그런 용도로만 쓰였죠. 뭐 내 마음에 뭐 막 네. 화가 난 뭐 이런 걸로 쓰이다가 아마 소비가 막 굉장히 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네. 뭘 살 때도 그때도 지르는 질러. 거. 질러버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 그렇지 그런 지르자. 그게 점점 의미가 변하기도 하고 네. 확장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쓰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네. 좀 좋습니다. 재밌어. 네. 언어의 물질성을 가지는 거 오늘 배웠어요. 이거는 뭐 일당백 아니고서는 진짜 듣기가 너무 어려울 것 맞아, 같아. 맞아. 근데 플로벨은 그런 걸 잘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씩 다 도탁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중요시 생각한 게 뭐냐면 있잖아요. 구슬이 아니라 구슬을 꿰는 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구슬이 아름답고 이런 것보다는 네. 그 구슬을 꿰일 수 있는 어떤 통일성, 전체성 이거를 발견하는 게 관계성을 발견하는 게 자기는 좋은 작품을 결정하는
가장 큰 네네네. 조건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5년이나 걸렸네. 근데 이 양반이 이거 마담 보바리 말고 딴 거 뭐 있어요? 뭐 감정 교육도 있고, 감정 교육. 예, 그 감정 교육은 여기하고 또 좀 다르죠. 여기는 시골의 부인이 네. 살아갔던 이제 네. 이야기고, 감정 교육은 파리에 사는 젊은 남자가 돈도 네. 많은 젊은 남자 이야기죠. 근데 둘 다 끝은 비슷하죠. 그러니까 주로 사랑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이분은. 뭐 사랑 이야기라기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겉에 보는 그 스토리가. 결국 진행되는. 이분 같은 경우는 결국 그걸 통해 가지고 네. 당시 어떤 프랑스 사회를 보여주고 싶던 거 아닌가. 결국 이제 이 사람 보면 이상과 신념이 자질되고 불평등이라든지 뭐 너무 사회학적으로 좀 해석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런 거 아닌가. 저도 사실 다른 책을 많이 읽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네. 아니 그래서 이제 네. 만약 플로베르의 다른 소설들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찬사를 받으면 네. 이 사람이 그렇게 잘 쓴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거는 저는 뭐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이 마담 보바리에 아주 그냥 힘을 다 썼고 나서 힘이 빠져가지고 지친 거 아닌가. 이렇게는 못 쓰겠다 해서 이제 아니면 그 그렇진 감정 않아요. 교육하고 그것도 유명합니까? 북파르와 페키른가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예, 유명합니다. 그럼 뭐 대단한 분이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마담 보바리 같은 경우는 네.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 이런 맞아. 찬사까지 하죠. 그 사실 보고 있으면요, 저도 아니 이건 사실 시골의 의사 부인이 네. 바람난 이야기고 네. 뭐 그냥 남자 2명하고 바람 피우다가 결국 빚을 지게 되고 네. 그래서 결국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죽어버리는. 옛날 남자들한테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옛날 남자들은 완전히 차갑게 외면을 하고 그 자기 인생은 완전히 엉망진창 돼버린 것 같고 네. 그래서 비소 먹고 죽는 이야기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남편이 그 시골 의사 자기 네. 남편이 자기 부인이 왜 저렇게 고생을 그러니까 이 마음에 고생을 안고 죽었을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부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를 보는데 이 편지에 바람핀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남편이 어떤 기분일까 진짜. 그는 진짜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우리말로 예전에 한번 오쟁이를 짓는 남편이라고 하는데 네. 부인이 바람 났을 때 네. 남편이 오쟁이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쟁이를 짓는 남편이 어느 순간에 또 부인의 바람난 상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나게 되면서 또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그 자기 부인하고 바람핀 간통 상대 상간남 네. 상간남에게 이게 다 운명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해요. 운명이다. 사실 많이 비꼬고 있어요. 여기 첫 문장부터 쭉 보면 운명이란 말을 쓰는 때 이 남자가 바람둥이 남자가 마담 보바리를 꼬실 때 네. 운명 우리가 이렇게 그래, 당신을 맞아. 보는 운명 그러면서 이제 이 운명이란 말만큼 효과적인 말이 없어. 자기가 편지 쓰면서 그러니까 참 이게 말이 가져주는 사실은 이게 이 사람이 보여주는 건 그거죠. 언어로 표현되는 것하고 실제 현실 사이가 괴리가 있는 거죠. 사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고 네. 그걸 비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흔히 말해서 조금 더 가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이라는 게 사실은 현실을 왜곡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마담 보바리가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어린 시절에 수도원에 있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제일 많이 읽은 게 그런 요즘 치면 로맨스 소설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백마탄 남자가 나타나고 뭐 아주 멋진 기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구해주고 네네. 맨날 그것만 읽는 거예요. 맨날 그것만 읽고 파리가 어떤 곳일까 파리에 대한 그렇게 꿈을 키우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상상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결국 그걸 보바리즘이라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상상을 해가니까 욕망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욕망과 꿈을 가지고 그럼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안경을 끼었는데 이 안경을 흔히 말하는 색안경, 욕망의 색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욕망대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욕망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파멸은 필연적인 거 아닌가. 이 바람을 피워서 파멸한 게 아니라 맞아. 그 어떤 잘못 만들어진 욕망들 어릴 때부터 그렇죠. 잘못 읽어진 그 낭만적 거짓에 빠져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 자신의 삶은 내 삶은 이런 따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간통이라는 이런 것들도 아주 멋있게 바라보는 거죠. 어릴 때 그 소설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 나도 이렇게 간통녀가 됐구나라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소설의 여주인공처럼 애인을 두게 돼서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남자가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사랑하고 있는 내 상태라든지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거. 난 지금 로맨틱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엠마라는 사람은 네. 그 엠마 보바리는
음악이 좋은 게 왜 좋냐면 음악에 있는 그 가사가 좋은 거고 네. 교회가 좋은 거는 교회가 좋아서가 아니라 교회를 장식하고 있는 꽃 장식이 좋아서 좋은 거고 그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남자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소설에 나오는 스토리가 내한테도 일어나니까 좋은 거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현실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 여기서는 로마네스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설, 낭만, 현실과 유리된 몽상제. 네. 이 몽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 몽상은 현실을 제대로 비춰주지 못하고 내 삶을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몽상은 결국 계속해서 불운을 가져오게 되고 네. 그 불운들이 반복되어서 집적되다 보면 결국 그것들은 욕망의 부피가 커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현실의 질량을 따라가지 못해요. 욕망의 부피는 커져가는데 현실의 질량은 그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 밀도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욕망의 부피는 네, 무한적으로 확장되는데 현실의 질량은 그대로다. 그대로다. 네. 멋있는 말이네. 욕망의 너무 부피는 하나하나가 와닿아요 지금. 욕망의 부피는 커져가는데 현실의 질량은 그냥 받아 적을 게 많다 오늘. 근데 이거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네.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책이나 영화 이런 걸 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어린 시절에 어떤 책을 선택하고 어떤 뭐 드라마나 그런 매체를 보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 게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주로 봤던 드라마나 뭐 만화책 이런 내용들이 다 여자가 막 약간 신데렐라 왕자님이 나타나서 막 짜자잔 내 현실을 바꿔주는 이런 류의 내용들을 많이 보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현실 세계에 부딪히니까 이게 현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힘든 점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 프랑스의 이제 유명한 문학 평론가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분은 이제 프랑스인데 미국에서 주로 활동했어요. 미국에서 그 유명 그 아이비리그였나 하여튼 그 대학에서 주로 많이 했는데 이분이 바로 그런 이 보바리 부인도 있지만 대표적인 바로 그 돈키호테라는 이걸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네. 욕망의 삼각형이라고 만들어냈어요. 욕망의 삼각형? 뭐냐면 돈키호테 그 분석을 하는데 돈키호테가 기사가 되고 싶어서 떠나잖아요. 라만차에 네. 그 로아난가 뭐 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제 자기 이름을 돈키호테로 정하고 떠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 사람이 결국 뭐야 기사 소설을 계속해서 빠져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현실과 환상을 해가지고 떠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욕망의 대상은 뭐냐 이거죠. 기사죠, 기사.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기사를 진짜 욕망하느냐 이거죠. 이 사람은 그 기사를 욕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읽고 있는 기사 소설에 나오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기사를 자기는 욕망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의 삼각형은 뭐냐면 자 삼각형이 왜 삼각형이냐면 꼭지면 한쪽에는 내가 있어요. 주체가 있어요. 욕망을 하는 주체가 있어요. 또 한쪽에는 욕망의 대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내가 바로 일직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반드시 위에 그 다른 꼭지점이 하나 있는 거죠. 매개하는 매개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인간이라는 거에 이제 그 뭐냐면 우리는 이거를 욕망한다고 하는데 이걸 욕망하는 게 아니라 예를 돈키호테는 아미다스로 나오는 그 기사 문학의 주인공, 기사 소설의 주인공을 욕망하거든요. 진짜 중세 기사를 욕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결국 하는 게 결국 뭐냐? 내가 욕망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모방하는 걸 욕망한다는 거야. 나는 모방하는 거 욕망이 아니라 모방을 욕망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읽은 사람이 내 소설에서 읽은 소설의 주인공이 욕망을 욕망하는 거예요. 그게 가짜 욕망이 된다 이거죠. 그럼 내 진짜 욕망은 뭔지 어떻게 그러니까요. 찾아요? 바로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은 한 게 낭만적 거짓이라고 부른 거예요. 낭만이라는 그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이야기들에 나오는 욕망은 거짓된 낭만이다 이거죠. 거짓 욕망이고 그래서 소설은 뭐냐 그 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돈키호테는 보여주잖아요. 돈키호테 당신이 욕망하는 것들은 기사가 아니라 바로 이 소설 속의 이것들을 결국 현실 세계와 대결을 하고 부딪히면서 보여주는 게 소설의 진실은 반드시 주인공의 욕망의 정체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은 진실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고 네. 낭만을 허위라고 보는 것은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보바리즘이 바로 딱 그거거든요. 보바리 부인 마담 보바리가 네. 어릴 때부터 읽었던 그 욕망들 소설의 여주인공 그러니까 자기가 되고 싶은 파리의 어떤 우아한 이 여부인이 아니라 그 네. 소설에서 나타나는 걸 욕망하는 거거든요. 소설이 그려주고 있는 귀부인을 자기는 욕망하는 거지 실제 기분을 욕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 껍데기를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러면 껍데기를 갖고 있는 건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현대 사회로 만약 돌려서 말하자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욕망하느냐?
대중 매체가 알려주고 대중 매체가 야 이게 명품이야 이게 정말 좋은 거야. 그러면 내가 사실은 욕망하는 거 정치를 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중 매체가 이걸 가지면 당신은 우아한 지금 현대식 청담동 며느리가 될 수 있고 우아한 진짜 이 서울리안이 될 수 있다. 뉴요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미국의 보고 잡지를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여자들이 섹스 인더시티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 이거죠. 바로 이 욕망의 삼각형에서 이게 내가 직접 내가 욕망하는 게 아니고 흔히 결국은 내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의 판단이라든지 내 스스로 욕망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남이 욕망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유행이라는 것은 바로 결국 그런 모방 욕망이라는 거죠. 유행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소설이 보여주는 게 뭐냐 이거죠. 돈키호테나 여러 가지 보일 수 있는 거. 결국은 그 소설은 현실을 폭로해 주는데 소설의 진실에서는 결국 너가 너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타인의 욕망을 모방할 때 결국 그 결말이란 것은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의미에서 또 마담 보바리는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을 알려준다라고 볼 수도 있죠. 왜 꽃보다 그러면 남자 괜히 읽었어. 왜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남들의 욕망을 욕망하는가? 편하잖아. 생존과 저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요? 적어도 남들이 하는 걸 따라가는 거는 리스크를 굉장히 줄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반은 저놈이 뭐 이런 얘기 저놈이 그러니까 내가 뭐 크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큰 실패는 안 할 확보를 해놓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저는 진화 심리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기본적으로 탑재될 수밖에 없다.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고 남들의 욕망을 따라하는 거. 그럼 그 욕망, 남들이 하는 그 욕망은 누가 결정하느냐?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저는 자본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응? 그래서 뭐가 좀 인정하는 바야. 아 그래? 그 완전 그 상위의 1%가 우리 0.1%가 우리를 다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뭐 사회 경제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근본적으로 보자면 우리 어떤 생물학적 조건 속에서 이미 그 모방 욕망은 내재되어 있다, 탑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바로 자랄 수가 없잖아요. 보통 새끼들은 태어나가지고 소라든지 말은 금방 몇 시간 만에 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인간은 최소한 몇 년을 거쳐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몇 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의존을 해야 돼요. 그럼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건 뭐겠어요? 부모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좋아하는 것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자는 일을 모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경우도 뭡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저렇게 하는 거를 내가 따라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 욕망을 해요. 아버지가 엄마 좋아하니까 나는 아버지를 욕망대로 엄마를 욕망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를 처음부터 욕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욕망하는 걸 내가 보고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 그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해야 되는 그 육아 방식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이 결국 말을 안 듣는 애는 뭐예요? 반대로만 가는 아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게 방식은 그게 잘 듣는 방식으로 모방하는 거 있고 반항하는 방식 모방하는 거 어쨌든 모방이라는 거죠. 근데 애들이 뭘 오해했네. 아빠가 엄마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는데 애들이 착각했네. 심각하게 착각했네. 하여튼 뭐 그런 게 우리 생존이랑 그렇죠. 직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뭐 아까 바로 그렇게 현실의 어떤 이런 걸 폭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에 이런 아주 좋은 편지에 이런 말들이 남아 있어요. 참 연애 편지를 참 잘 쓰는데 개인적인 것, 친밀한 것, 상대적인 것이여 영원히 안녕. 훗날 내 해고록을 쓰겠다고 했던 옛 계획은 나를 떠났다. 젊은 날의 애착들은 내게 더 이상 아름답지 않다. 그 모든 것은 다 죽고 다시 소생하지 말라. 무엇하려고 소생하는가? 한 인간은 한 마리의 벼룩보다 더할 것이 못 된다. 우리의 기쁨들은 고통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품 속에 흡수되어야 한다. 우리는 태양이 정발시켜 올려보낸 이슬의 물길을 구름 속에서 알아보지 못한다. 그런데 그게 땅에 내린 비와 흘러간 날의 눈물들이여 그러니 정발하라. 하늘에서 햇빛이 속속들이 파고든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라. 이렇게 이제 결국은 나의 어떤 개인의 어떤 감정, 개성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사람은 젊은 날에 그거와 영원히 작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작품에 흡수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슬의 물기가 마치 정발되고 구름에 올라가는데 다시 또 내려오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근데 일단은 내려올 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게 내가 눈물이 올라간 건지 내려올 때는 다 똑같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 하늘에서 이
햇빛이 파고들면서 그 물기가 이제 되는 그 소용돌이 네네. 이런 걸로 정화되고 내 어떤 젊은 날의 그 욕망과 사랑과 감정의 멋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작품으로는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그 내 개성이나 감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다. 작품은 단순하게 좋은 이야기 늘어놓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고뇌와 모든 것들을 다 녹여가지고 용광로처럼 느낀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결국 표현되는 게 결국 문학이다. 이 사람은 문학에 인생을 건 거죠.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안 됩니까? 네. 아 너무 멋있다 이거. 오늘 좋은데? 잠깐만요. 나 플로베르의 약간 팬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잠깐만요. 네. 자, 개인적인 것, 친밀한 것, 상대적인 것이여 영원히 안녕. 훗날 내 해고록을 쓰겠다고 했던 옛 계획은 나를 떠났다. 젊은 날의 애착들은 내게 더 이상 아름답지 않다. 그 모든 것은 다 죽고 다시 소생하지 말라. 무엇 하려고? 한 인간은 한 마리 벼룩보다 더할 것이 못 된다. 우리의 기쁨들은 고통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품 속에 흡수되어야 한다. 우리는 태양이 정발시켜 올려보낸 이슬의 물기를 구름 속에서 알아보지 못한다. 땅에 내린 비여 흘러간 날의 눈물들이여 정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서 햇빛이 속속들이 파고든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라. 이걸 이제 그 아까 애인 루이지 꼴레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아주 좀 약간 좀 짓궂기도 했다고 해요. 왜요? 이 소설 장면을 보면 바람둥이 로돌프가 네. 실컷 이제 보바리 부인을 로돌프가 그 백작인가? 백작은 아니고 첫 번째. 첫 번째 바람둥이 네. 한간남인데 네. 그 이제 실컷 데리고 놀았잖아요. 네. 이제 떼야 되잖아요. 네. 물론 이 사람은 처음 딱 이 저 여자를 딱 사냥감으로 점 찍을 때부터 어떻게 뗄 걸 고민하는 정말 프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그 프로인데 선수라면 그거부터 시작해야지. 항상 그 딱 어떻게 언제 딱 접근하기 앞서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뗄까부터 딱 고민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같이 도망치자 해놓고 자기 혼자 몰래 먼저 떠나면서 네. 마담 보바리 부인은 완전 헌물을 켜게 만드는데 네. 편지를 하나 쓰거든요. 편지를 쓰면서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하지만 뭐 이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을 떠나는 게 당신의 그게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 쓰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운명 이런 말씀은 뭐 다 효과 너무 좋고 그리고 나서 물방울 하나 탁 던져야겠다. 눈물 그래가지고 흘린 눈물 흘린 것처럼 크게 나오거든요. 그 내가 그걸 나중에 플로베르가 그 말을 그 이제 소설 나오잖아요. 그렇게 루이즈 꼴레가 그걸 알고 막 완전 발을 동동 구르고 완전 열받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렇게 아, 이게 완전히 자기한테 했던 걸 그대로 그렇지. 했구나. 소설 안에다 녹여냈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그러니까 참 짓궂었다. 근데 제가 진짜 이 바로 보바리 분을 읽다가 네. 그 대목을 보고 완전히 정말 옛날에 그 어떤 사바하셨던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마담 보바리를 읽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이분이 그 예전에 어떤 건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 한 30억짜리 건물인데 네, 네. 뭐 40억, 50억 그런 부당 대출이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니까 그런 게 많았어요. 정치적으로 좀 네네네. 힘을 써주고 이러면 자산이 대출가치, 담보가치가 30억밖에 안 되는데 대출 50까지 50억, 60억까지 해주는 해줘.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제 누군가가 건물급이 전화를 해주면 그럼. 네. 해줬거든요. 그랬는데 IMF가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졌잖아요. 그럴 때 아주 또 이 자기하고 교분이 있는 정치인이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하냐면 편지 쓸 때 진짜 그렇게 정말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진짜 물방울 탁탁 던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눈물 흘린 것처럼 애인한테 보낸 것도 아닌데.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진짜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 죽고 너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래 제가 보면서 이게 분명히 마담 보바리 읽은 거 아니냐. 간절함을 나타내야 되니까 나의 어떤 진짜 이 간절함을 드러내야 될 때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래서 정말 연애 편지뿐만 아니라 사업 편지나 무서워요 다들. 조경진 씨는 안구건조증이 있어. 눈물을 못 떨어뜨리게. 아니 그러니까 물방울 뜯는데 물방울. 20대 때 너무 써먹었어 그걸. 그래가지고 안구건조증이 온 거 아니야? 네. 야, 이 꼴레 입장에서 진짜 짜증나겠다. 짜증나지, 책 읽었는데 막. 짜증나지. 그러니까 나한테 했던 수법들 다 나오고. 그렇죠. 뭐 지금 정말 그러니까 이 소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소설의 어떤 실제 재료가 됐던 소재가 됐던 사건들 이런 것도 아주 비슷하게 네네. 막 흘러가거든요. 이름도 비슷하게 좀 연상하는 그렇게 또 사람들이
그 소설을 기억하고 아니 사건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 비슷하게 나오니까 또 와닿죠. 사보잖아요. 네. 이 사건인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주 뭐 좋았던 네. 것 같아요. 네. 이 책 많이 팔렸습니까? 그 당시에도? 네,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수만 부가 팔렸고 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857년에 이게 음란 문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거죠. 여자들은 되게 좋아했을 것 같은데 남자들은 주로 이런 소설 잘 안 읽지 않나요? 요즘은 그렇지만 네. 예전에는 뭐 그런 거 없었나? 그랬을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럼 어떻게 저자는 요 정도로 네. 할까요? 뭐 여기 만약 여담입니다만 네. 이게 지금도 영문판으로도 번역이 20종 이상 됐대요. 같은 번역인데도 그만큼 이 소설이 좋다는 소리겠죠. 네네. 근데 이 유종호 선생이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참 재미있는 게 이 마담 보바리를 영어로 번역한 첫 번째 영어 번역판의 번역자가 누구냐면 바로 마르크스의 딸이에요. 엘리노 마르크스가 이 번역을 했대요. 이 첫 번째 영문 번역판에. 네. 그런데 여기 마담 보바리도 비소를 먹고 자살하잖아요. 네. 이 바로 그 마르크스 딸도 비소 먹고 나중에 자살하거든요. 아. 자기 번역한 책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비소를 먹고 자살. 그래요? 모방 욕망. 그런가? 또 재미있는 게 그 유명한 독일의 폴란드 출신 독일 여성 혁명 운동가 네. 로자 룩셈부르크가 있거든요. 그 로자 룩셈부르크가 아주 참 뭐 뛰어난 사람인데 감옥에 이제 투옥도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 사람이 독서가고 이러니까 감옥에 여자 간수나 이런 사람들이 좋은 책 한 권 추천해 달라.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좀 거창한 책 생각하는데 딱 이게 마담 보바리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안나 까레니나인가 하여튼 제가 지금 기억은 마담 보바리였던 걸로 나는데 거기서 안나 까레니나인가 막 그래 사람들이 되게 놀랬다는 거예요. 의외의 책이어서. 의외의 책이어서. 근데 자본론 이런 거 줄 줄 네, 알았는데. 알았는데 이 마담 보바리였던 걸 같은데 네, 정확히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안나 까레니나인지 마담. 근데 하여튼 둘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되게 두껍네요 책이. 예, 뭐 그 정도 한 400페이지 좀 네. 넘어가죠. 한 일주일은 자꾸 읽어야 되겠다. 근데 책이 생각보다 이게 잘 읽혀져요. 그래요? 저는 예전에는 이거 참 읽을 때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데 네. 뭐 워낙 번역들이 좋아서 그런지 뭐 책이 참 잘 읽혀지더라고요. 그쪽으로 관심이 또 많으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 욕망을 욕망하셔서 그런 거. 욕망 모방하시려고. 알겠습니다. 저는 뭐 항상 뭐 좋았습니다만 오늘 네. 유독 더 맞아.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런 정도의 편지 쓰는 사람이면 제가 여자면 제가 꼴레라도 꼴려요? 아유 오랜만에 또 나오네요 우리 정민이. 난 전 그래 진짜 내가 꼴레라도 대실 뭐 그렇게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 중간까지 가는 거. 중간까지 가는 거 억울하지 않아. 이 정도라면. 그러니까 참 이게 아니 진짜 마담 보바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번역할 때 왜 마담을 쓰느냐. 결국 그게 엠마 보바리 이렇게 안 하고 마담 보바리 썼다는 이유 자체가 보바리 부인이잖아요. 네. 당신은 당신 자체 개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인이다. 부인. 그 굴레와 한계를 딱 이제 상기시켜 주려고 했다는 이게 바람둥이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 바람둥이 로돌포가 어떻게 꼬시냐면 바로 그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였죠? 뭐라고 하냐면 엠마 이렇게 불러요. 내 이름으로 불러주는 네. 거. 누구 엄마 이렇게 불러주는 게 그러니까 아니고. 마담 보바리 이렇게 안 부르고 엠마라고 불러요. 엠마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름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와버렸군요. 그런데 당신은 안 된다고 하시는군요. 마담 보바리 모두들 당신을 그렇게 부르죠. 사실 그건 당신 이름이 아니죠. 다른 남자의 이름인걸요. 딱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안 넘어가냐고. 바로 함락돼 버려요. 그래 넘어가지 숲에 가서 함락돼 버려요. 함락돼. 자 이제 여러분도 2부에서 엄청 함락되실 겁니다. 네, 우리 마담 보바리와 함께 한번 빠져보자고요. 자 그럼 저희는 이어지는 2부에서 마담 보바리 본격적으로 책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